아, 영상 지난번 거 보니까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있었네요. 되게 황당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하고 다음 영상도 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이에요. 밤인 기준입니다. 이거 언제 다 찍나 싶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원림은 소유 주체에 따라서 황가원림, 사가원림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이야기했죠. 황가원림은 당연히 수도니까 황제 거니까 거기 어디 뭐라 하지? 수도에 위치하고 있고, 사가울림은 항주, 소주, 항주 요 두 개 지역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은주 시대, 은나라는 너무 옛날이라서 기록이 없고 주나라 시대에만 기록이 있는데, 문왕 때 영대라는 일종의 연못안에 섬 같은 거를 쌓은 기록이 있고, 해왕 때 또 기록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해왕 때 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최초로 통일해서 진시황제라고 부르고, 아방궁 궁녀 10,000명이나 들어간다는 아방궁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 큰 누가 있는데 이 누 밑에 또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 도교의 상징적인 의미, 복례산, 그리고 이제 고래 조각상 등이 있는 난지궁이라는 궁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방궁 안에 누가 있는데 누 앞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안에 섬이 있는데 그 섬 안에 난지궁이 또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다음 삼국지 시대 직전인 유방과 항우가 싸웠다는 그 한나라가 있는데, 이 한나라에서 이제 건장궁이라고 왕이 머무는, 무제라는 왕이 이제 황제가 머무는 어, 정궁, 일종의 정식궁이죠. 정식궁이 건장궁이 있는데, 그 안에 태액지라는 엄청나게 큰 연못을 파서 영주, 복례, 방장이라는 세 개의 섬을 만들었다. 영주, 복례, 방장은 전부 다 도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조수, 새하고 짐승, 용하고 물고기 조각이 있었다. 청동으로 대리석으로 만든. 그리고 가끔씩 놀러가는 왕의 별장인 이궁 상림원에는 수많은 특이한 꽃과 진귀한 동물들을 키웠다라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다시 이제 삼국지가 위나라로 통일되게 돼, 한나라가 쪼개지면서 삼국지가 됐다가 위나라로 통일이 되고, 위나라가 다시 위진, 조나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후삼국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세 개 나라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진나라 사람인 왕이지라는 사람이 난정서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유상곡 수연이라는 문화가 있다. 유상곡 수연은 여기 유상곡 수연은 전에 그 선생님 설명을 잠깐 했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자, 유상곡 수연은 저 지금 구글 포토뉴스에 나오는 요 그림 있죠. 요게 유상곡 수연입니다. 연잎 위에 술잔을 띄어서 자기 차례가 오기 전까지, 물이 흘러내려오기 전까지 빨리 시를 지어서 말하는 게 유상곡 수연입니다. 이 포속 정도 일종의 유상곡 수연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상곡 수연 문화가 신라로 건너와서 이 포석정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하고 반대죠. 요즘은 한국 문화가 중국을 이제 선도한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정권에서 밀려나서, 벼슬에서 밀려나서 바깥에서 전원생활, 도시 바깥생활 전원생활이라고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귀거래사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이제 안빈낙도라는 게 조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 귀거래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시 수나라로 통일이 되고, 수나라는 이제 전쟁만 하다가 망해가지고 끝. 당나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나라는 이제 중국의 제대로 된 역사 문물이 거의 대부분 당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 당나라에서 이제 항주에 서호라는 엄청나게 큰 유명한 연못, 저수지라고 해야 될까, 호수라고 해야 될까, 호수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게 있는데, 나 시 좀 지어봤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원림이 어떤지 이런 걸 이야기했고,
백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설계한 곳에서 원님 생활을 즐겼다. 동파종화, 백모란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봅니다. 뭐 등등등등 이런 게 있고 화천궁도 있습니다. 화천궁은 양귀비 설화하고 이어집니다. 장안가를 통해서 백거이가 비판하죠. 자, 원나라가 잠깐 있는데 원나라는 역사 문물을 크게 틔우지 못하고 금방 망하고 다시 송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906년이죠. 송나라가 960년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60년 가까이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원나라인 겁니다. 자, 송나라도 한 300년 전 가까이 시간을 이제 중국을 차지하면서 많은 역사 문물을 틔웠는데 남쪽 북쪽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자, 이격비라는 사람이 낙양의 유명한 정원을 여행한 기록인 여행기인 낙양 명원기라는 책을 써서 여기에 20개의 낙양에 있는 유명한 정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호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교실 수업에서 예를 들어 그 동정호는 데이트 코스, 서호는 그냥 노인들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정호가 되게 동정호하고 이어지는 강들 그 유역이 되게 경치가 아름다워서 8개의 풍경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1경부터 8경까지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경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풍경화가 8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휘종이라는 사람이 산수화에 엄청 심취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황가 소속의 간악이라는 원림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태호석 조선시대로 따지면 괴석이 됩니다. 괴석 이 괴석을 직접 황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옮겼는데 이 이제 원래 운하가 이제 있다고 했죠. 남북 사이로 이 운하를 통해서 이게 하도 막 이것만 옮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별로 꽃하고 뭐 이런 또 예쁜 돌만 옮긴다라고 해가지고 이 강을 비판하면서 화석강이다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처럼 예쁜 돌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꽃도 옮기고 기이한 돌도 옮겼다. 꽃하고 돌을 따로따로 보네요. 쌤이 그때 교실 수업에서 설명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돈이 본명은 주돈이 자기가 스스로 지은 호인 주령계는 애련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애련설이 이제 연꽃을 사랑하는 이야기로서 조경 문화가 이제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창랑정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창랑정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창랑정은 소주에 있는 유명한 정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는 왕 소유의 그 원림이었는데 시인 소수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창랑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냥 이름 특별하게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 소수문이라는 사람이 창랑정을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자기가 창랑정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랑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소주라는 지역이 물이 많고 되게 따뜻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뭐라지 되게 경치가 아름답고 여기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예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이 예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밑에 나오는 뭐 졸정은 좀 이따 명나라에서 할 건데 여기도 예쁜 경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창랑정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청나라 맞나? 송나라의 정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구런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창랑지수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창랑지수라는 표현을 여기 와서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여기 되게 예쁜 경치를 지닌 그런 곳으로 이제 시를 일종의 역사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창랑정은 소주의 4대 정원으로 불릴 만큼 되게 아름다운 정원이고 유명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4대 정원은 대부분 다 명나라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창랑정만 딱 송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랑정이 나머지 3개의 4대 정원하고 구분이 됩니다. 중국의 4대 정원이 아니고 중국 소주의 4대 정원입니다. 중국 소주의 4대 정원. 자, 명나라 보겠습니다. 자, 명나라가 이제 일종의 명나라도 중국을 오랫동안 지배하는 주류족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유명한 정원들이 있고 명원이 유명한 정원이에요. 유명한 정원.
오흥, 소주, 양주 뭐 이런 지역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의 원야 문진영의 작물지라는 일종의 책이겠죠. 거기서 당시 원림 문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성의 원야라는 책에는 원림의 지형을 다룬 상지, 땅가름, 이끼, 차경 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를 검색해 보니까 땅을 보고 판단하는 게 상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원림으로서 가치가 있는 땅인가 판단하는 게 상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땅가름, 아까 전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아까 전에 상지는 터를 살피는 그런 터 살피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땅가름은 이 지역에는 이런 의미로 땅을 쓴다. 이 지역에는 이런 의미로 땅을 쓴다. 그 땅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설계, 일종의 설계 같은 게 설계 개념이 땅가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입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입기는 설립자, 서다란 뜻이고 기가 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를 세우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건축물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마 그런 게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 이제 땅 가름은 설계라고 했죠. 그러면 입기는 추측하건대 그 땅을 파가지고 밑에 속을 다져가지고 뭐 좀 탄탄하게 만드는 뭐 이런 과정이 있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차경은 경치를 가져오다라는 뜻인데 보통 창문 같은 거에서 차경을 많이 써요. 창문에서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산이 이렇게 막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바깥 경치를 보는 게 마치 산수화인 것 같다.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경치를 가져와갖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차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치를 말 그대로 가져온다, 빌려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총 합쳐서 11개가 있는데 원야에는 하여튼 원림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가 이런 기법들이 이제 적혀져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보면 양쯔강 남쪽 지방에는 많은 사가 원림이 있다. 그러니까 양쯔강 남쪽에 항주랑 소주가 있다고 했죠. 자, 소주의 졸정원, 사자림, 창랑정, 유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망사원간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이 앞에 네 개가 제일 유명한 4대 정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창랑정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송나라 때 창랑정이 지어지고 나머지는 다 뒤에인 명나라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자, 그다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졸정원은 왕원신에 의해서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조형이 되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고 면적의 3분의 5분의 3이 수경이래, 수경. 그러니까 정원 대부분이 물인 겁니다. 물. 창랑정도 물이 많은데 여기도 대부분이 물인 거죠. 그래서 소주 지역이 대체로 물을 이용한 정원이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심원을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심원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화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검색을 보면 시정화이는 좋은 시, 좋은 그림이라고 이렇게 말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되게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마치 시를 순식간에 지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게 시정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는 산수화에 사용하는 세 종류의 투시법 중에 하나가 심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좀 더 살펴보니까 앞에 산이나 봉우리로부터 뒤에 있는 산을 들여다볼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사이를 통해 가지고 뒤에 산을 또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산 뒤에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산이 있고 막 이렇게 산이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의미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치를 점점 이어가는 그런 차경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등등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졸정원이다. 졸정원이다. 졸정원도 4대 정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다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청나라는 무슨 족이지? 금나라. 금나라가 이제 이름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이름이 다시 바뀌어갖고 청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마지막 나라, 중국이 현대화되기 전에 마지막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명나라를 이겼죠. 그러면서 그 특유의 자기들 특유의 원림 조정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명원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희제라는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가 만들었으니까 원명원은 황가원림이 됩니다. 황가원림. 그리고 그 아들한테 줬는데 그 아들이 그냥 원명원 28경이라고 할 만큼 더 크게 확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아들이 또 걸륭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40경까지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거를 확대한 게 되겠죠. 이 원명원이 너무 이제 경치가 좋고 아름답다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영국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윌리엄 챔버란 사람이 와가지고 와 이거 작살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다른 공작집에 켄트 공작이라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큐가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최초의 중국식 정원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윌리엄 챔버가 원명원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하원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하원. 자, 이하원은 이것도 뭐 일종의 황제의 황가원림입니다. 황가원림. 이하원은 그러니까 원명원 서쪽에 이하원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걸륭제가 프랑스식으로 꾸민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식 건물인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냥 고대 중국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프랑스식 정원이라고 하고 최초의 프랑스식 정원을 꾸몄고 불탔지만 다시 아니네 내가 착각했습니다. 저 선생님 착각했죠. 원명원 안에 해기치 해안당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만들어서 최초의 프랑스식 정원을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원명원 안에 해기치랑 해안당이라는 프랑스식 정원이 서양식 건물이랑 프랑스식 정원이 있는 거고 이하원은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 원명원 서쪽에 이하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태후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에 이거를 이제 다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황족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황가원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황제의 피서지였다. 피서산장이. 그래서 피서지기 때문에 피서산장인 겁니다. 이거 말 그대로 피서예요. 그 피서. 서가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을 피하는 산에 있는 곳입니다. 산에 있는 산장이니까 뭐 말 그대로 그냥 건물 같은 게 되겠죠. 지금 그림을 봐도 산속에 있죠, 이게. 딱 떼놓고 산속에 있죠, 이게. 누가 봐도 산속에 있죠, 산속에. 피서산장도 마찬가지로 황제의 원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양지로서 계속 사용되었고 가끔씩 여기서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이런 걸 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는 유명한 정원이 원명원, 이하원, 피서산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황제 직속 그러니까 황가원림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조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